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다음 달 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부터 데이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들어갔죠. 당대표 후보 3인,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서고 있지만 새로운 인물이 등판하지 않았고 또 당 쇄신 경쟁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상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역대 다른 당대표 선거보다 낮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어제도 저희 방송 토론을 봤는데 예. 새 후보 예, 뚜렷하게 대비되는 쟁점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뚜렷하게 이제 후보 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쟁점을 두고 확연히 갈려야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런 예. 일이 안 보이고 단지 어제 이제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예, 홍영표 의원하고 이제 그 송영길 의원하고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예. 주택담보대출을 90%까지 받게 하자. 특히 이제 처음에 주택을 사는 송영길 청년들. 후보가 제안했잖아요. 송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예. 그 홍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나치게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두고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네네. 확연하게 반대 찬성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 적어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예. 특히 선거 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영표 의원을 제외한 두 후보 네. 송 후보나 우원식 후보도 특별하게 자신의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 하나 온라인 투표라는 그런 하나 특성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아까 잠깐 앵커께서 말씀하시던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워낙 크게 패배를 했잖아요. 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예, 예. 선거에서. 그럼 뭔가 당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바로 직후에 열리는 대표 선거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당의 혁신 방안, 쇄신 방안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당의 거. 혁신 방안, 쇄신 방안을 내놔야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텐데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 선거 룰을 보니까요, 당원이 대부분 결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원 투표가 보니까 대의원 투표 45%, 그리고 권리당원 40%, 또 일반 당원 5%, 국민은 10%입니다. 그러니까 당심에 따라서 당 대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의원이 45%고 권리당원이 40%란 말이에요. 예, 그 당심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다고 봐야죠. 네네. 근데 권리당원들은 뭐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만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네네. 친문당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네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뭐 당연히 친문의 핵심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그렇죠. 예. 이번의 경우도 아무래도 친문 당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 많이 합니다 지금. 예. 결과는 지금 대체 언론들의 예측은 새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서 지금 예. 친문에 대한 견제 심리. 네. 윤호중 원내대표도 또 원내대표가 됐는데 당 대표마저도 친문 색채가 지나치게 강한 후보가 되면 네. 이게 유권자들의 어떤 생각과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견제 심리가 발동한다면 송영길이나 우원식 후보가 좀 유리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예.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된 거는 오히려 당내에서 위기감이 발동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이렇게 참패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더 이제 뭉쳐서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그런 당심이 발동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연장선상이라면 이번에도 역시 친문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홍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이 공방이 됐었죠. 친문 강성 당원들에 대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성 당원 문자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밝혔고요. 반면에 이 조홍천 의원은 문자 행동 할수록 재집권의 꿈은 멀어진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강성 당원들에 대한 당내 엇갈린 시선,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김용민 의원의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예. 어떤 개인의 어떤 의사 표시를 막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네. 단지 지금 이제 친문 당원들의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동은 과도한 어떤 욕설도 나오고 상대방과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의사를 밝힌 사람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이고 비난적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건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 표시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
선거에서 진 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친문 당원들이라든지 친문 진영 논리에 너무 박제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좀 고쳐 나가고 네네.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 당의 주류라고 돼 있는 그런 친문 쪽에서 그것을 좀 받아들인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 않고 예. 과도하게 조금만 달라도 상대를 이렇게 매도한 쪽으로 가는 이런 게 경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근데 저 부분을 적극적 의사표시는 권장돼야 된다고 본다면 당에서 이번 선거 패배로 나타난 그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역시 국민의 평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후에도 이렇게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이렇게 강성 친문 당원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냐. 우선 이제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대표 예. 선거도 그렇고 유권자의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 유권자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원내대표나 지도부 선출, 당대표 선거에서 상당한 규정력으로 작동하는 강성 거거든요. 당원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표한다면은 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친문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아까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평균적인 인식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렇다면은 친문 당원들의 목소리가 국민들 평균에 부합한다면 그거 따라야죠. 예. 설령 그게 맞지 않아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걸 과감히 벌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특히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들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예. 친문 당원들의 그 영향력이 세다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송영길 후보나 우원식 후보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본인들 개인으로 볼 때는 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예. 목소리 잘못됐다가는 친문 당원들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상대 목소리 아끼더라고요. 당대표 선거 90%가 당심인데요. 당심이니까 예. 그러니까 대의원하고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로 그런 점이 지금 잘 주목을 못 받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 이제 경선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그동안 1년간 이끌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1년 임기 동안 체제 어땠다고 보십니까? 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미래통합당이 그야말로 괴멸적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1년이 흘러갔어요. 예. 그동안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거를 이겼잖아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이겼고 예.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잘 호흡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뭐 친박이라든지 뭐 친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 국민의힘에 존재하는 그런 강경파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점. 예. 그런 점은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튼간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뭐 박한 점수를 주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공백 지금 상태인데 국민의 당과의 합당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흡수 합당을 하느냐 아니면 당대당 합당을 하느냐를 놓고도 또 당내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 뽑고 나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의원총회에서도 합당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통합으로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예. 합당과 통합은 상당히 다른 예. 결의 의미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안철수 대표도 지금 합당하고 또는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은 통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금 만약에 통합하거나 합당한다. 흡수 합당이 됐건 흡수통합이 됐건 무엇이 네. 됐건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안 대표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어떤 미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또 국민의힘은 힘대로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된다면 그것이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예. 또 당내 여전히 그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강고한 또 영남 위주의 또 그 의원들이 대단히 세요. 네. 그분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안 대표와의 합당을 썩 내키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긴 다음에 예. 그것도 역시 독해를 잘못 오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여러 가지 그런 패인 때문에 이긴 거예요. 반사 네. 이익으로. 네. 그럼 근데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말이죠. 예. 대단히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네네. 오히려 지역에 어떤 기반한 그런 정당의 모습이 오히려 두드러지는 것 같고 이긴 거를 뭐 대단히 자신들이 수권 정당이라도 된 듯이 예.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한 거로 착각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가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그야말로 계속 져왔잖아요 지금. 네네. 국민의힘 그야말로 이기는 법을 까먹은 정당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예. 근데 이긴 정당답지 않다. 그런 평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요. 최근에 MB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대 교수와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노동 전문가 만났고요. 이제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또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대선 수업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예. 당연히. 예. 검찰 하시던 분이 노동 얘기하고 네. 외교 안보 얘기하고 당연히 대권에 관련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네. 이 수업 받는다고 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뭐 폭넓은 이해가 되고 또 정책 같은 경우에 또 본인이 생각을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할까요? 한두 번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동안 이제 뭐 관심도 있었을 거고 예. 만나는 게 이제 공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정말 공부를 한다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공을 쌓는다면 말이죠. 예. 그러나 일단 정치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시그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아직 뭐 정식 대권 선언이라든지 정치 선언은 안 했지만 예. 노동 전문가도 만나고 외교 안보 전문가도 만나고 김영석 교수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저 자체가 정치 행위예요. 네. 정치적 행보죠. 예. 예. 단지 이제 아직 정치적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른바 자명이 오래가는 게 윤 전 총장에게 아주 유리할 것인가? 그건 좀 별개 문제인 것 어떻게 같아요. 보세요?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불리할 저는 것으로 보세요? 윤 전 총장의 그 동력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워낙 그 야권에 지금 물론 후보들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네. 만약 계속 이렇게 자꾸만 아웃복싱처럼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상당히 탄탄한 기반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윤석열 전 총장이 큰 기대주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동력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저런 행보가 너무 오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물론 여론조사 기관 또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진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네. 아까 이제 말씀 나눈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신비감을 계속 유지하는 건 좋겠으나 네. 어제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누굴 만나는 행보만 보이니까 그건 좋은데 같은 이제 그 스타일의 행보가 계속되면 좀 피로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지금 보면 3월에 36.3%, 지금 4월에 나온 여론조사가 30.5%예요. 조금 떨어졌죠. 거의 6%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이재명 지사는 반등을 좀 한 것으로 나와요. 21.6에서 26%포인트로요. 이재명 지사가 요즘 이제 백신에 관련된 발언도 네. 좀 했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니까 예. 기본소득 관련된 이제 포럼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좀 뜸을 들이면서 유권자들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로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완전히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자명이 오래간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마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언론에 보여지니까 계속 유지는 되는데 인지도가 유지됩니다만 그게 계속 같은 맥락이라면 같은 식의 행보라면은 새로운 참신성이 자꾸 떨어질 수가 있죠. 새로운 행태를 보여야 될 거예요. 새로운 뭐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태의 뭐 강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부분 아마 하겠죠. 그래서 보면 많은 전문가분들은 5월 말이나 6월 초, 5월 중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5월 초는 좀 빠를 것 같고 5월 초에 하면 내일 모레니까. 늦어도 5월 중순이나 5월 말 정도에는 행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보를 시작할까요? 본인이 이제 윤 전 총장도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겠죠. 단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도 있고, 과연 제3색 정치제로로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의 여러 가지 고려도 있을 것이고,
합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국민의힘과 합류한다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 방식의 문제, 시기의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월 중순이 됐건 5월 말이 됐건 6월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결합을 섣불리 선언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요 국민의힘에서 이쪽 얼마 전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복론 이야기를 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좀 반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아시죠? 알죠. 서울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여기서 윤 전 총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다라는 데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런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당은 당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외부사로 한 사람의 명의는 그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저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답을 내리고 싶지 않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네, 자, 윤 전 총장의 공개 사과 지금 요구를 했어요. 윤 전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고 또 국민의힘과 어떤 입당이라든지 논의를 하게 될 경우에 TK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정권을 가져가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뭐 거의 단언합니다. 사실. 단언이란 말은 좀 이제 과한 말일 수 어떤 있는데. 배경,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김용판 의원이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네, 생각납니다. 근데 지역구가 대구거든요. 그리고 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물론 이제 김용판 의원이 무죄가 나긴 났어요. 무죄가 났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국정원 댓글 문제는. 무죄가 났다고 해서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다 책임져라, 사과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저 글쎄 뭐 제가 이건 함부로 추론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그렇진 않은데 일부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영남이 많아요, 굉장히 지금. 작년 총선에 워낙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음 대선보다는 내년 대선보다는 다음 총선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의 유권자가 다 그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윤 전 총장, 박근혜, 그럼 이게 뭐 어쨌든 탄핵, 적폐 수사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래도 이긴 게 나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정인 사과를 했잖아요. 김정인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참여했고 그게 최소한도 외관, 외모에 있어서는 하나를 넘어간 거예요. 한 고리를 푸른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기 박근혜 탄핵 불복론 얘기 나오죠. 또 그 당시 댓글 수사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결합합니까? 할래 할 수가 없죠. 그럼 뭐 어떻게 보수가 단일화되고 보수가 어떻게 새로 나타날 수 있어요? 새로 쉽지 않겠는데요. 일단 보수가 새롭게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보수는 더 진보보다 더 진보다워야 돼요. 그래야 집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거 회귀적으로 가고 과거를 소환하고 다시 퇴행 쪽으로 한다면 과연 국민들 유권자, 중도 유권자가 찍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의원들 개인의 다음 총선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의심이 아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치는 자기 선택의 문제인데 국민의힘 집권과는 저는 썩 맞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세균 전 총리 최근에 이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강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정세균 전 총리는 이제 새로 정치 행보 시작하는 거니까 그동안 정 총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이미지를 뭔가 바꾸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들 특히 이제 여권에 지지한 유권자들에 뭔가 어필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애써 좀 이렇게 깎아내린 듯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민주당 초선 모임에 가서 윤 전 총장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내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윤석열 개인이 무슨 내공이 있다 없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구도에 있어가지고 구조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야권의 후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훌륭한 후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야권을 지지하는 후보 유권자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여전히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강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마 안 교수라는 사람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윤석열 개인이 대단히 훌륭하고 뭐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미래를 담보할 것 같은 그런 것보다는 유력 야권 후보가 야권 없는 주자예요. 과정에서 없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아까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윤석열 개인도 또 상당한 내공을 쌓았던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야권에서는 사실 윤석열이라는 변수를 배제하고는 대선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권에서 유력 주자가 이재명이듯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